19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증기기관이 울려 퍼지는 공장 굴뚝 아래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진보의 그림자에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거대 도시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좁은 공간에 밀어넣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이 도시들은 하루가 다르게 팽창했지만 도시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하수도는 없었고 쓰레기는 거리에 넘쳐났으며 사람들은 짐승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때 아시아의 오지에서 잠들어 있던 고대의 역병이 깨어났습니다. 콜레라. 이 무서운 질병은 새로운 교통수단과 무역로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비위생적인 도시들은 콜레라에게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1854년 여름 런던의 소호지구에서 벌어진 한 의사의 조사는 의학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존 스노우라는 이름의 이 의사는 콜레라가 어떻게 퍼지는지 추적하여 브로드 스트리트의 한 우물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병 조사를 넘어 과학적 방법으로 질병의 원인을 추적하는 현대 역학 즉 에피데미올로지의 탄생이었습니다. 콜레라는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현대적 공중보건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상하수도, 위생관리, 질병감시체계.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콜레라와의 사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꾸면서 영국의 작은 마을들은 거대한 공업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맨체스터는 이런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1750년에 2만 명의 작은 시장 도시였던 곳이 1850년에는 30만 명이 사는 거대한 공업도시가 되었습니다. 면직물 공장들의 굴뚝에서 뿜어내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런던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1800년에 100만 명이던 인구가 1850년에는 25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된 런던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는 계획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촌에서 몰려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런던의 이스트엔드, 맨체스터의 공장지대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한 방에 온 가족이, 때로는 여러 가족이 함께 살았고 하수구 근처의 습한 지하실까지 임대되었습니다. 프리드리 엥겔스는 당시 맨체스터의 참상을 인간이 산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곳으로 기록했습니다. 19세기 초 대부분의 도시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이나 강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고 배설물과 쓰레기는 거리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런던의 경우 템스강이 거대한 하수구 역할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배설물과 공장 폐수가 강으로 흘러들었고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같은 강에서 식수를 길어다 마셔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존 스노우는 원래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에테르와 클로로포름을 이용한 마취법의 선구자로 빅토리아 여왕의 출산 시에도 마취를 담당했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역사에 남게 한 것은 콜레라 연구였습니다. 스노우는 1831년 첫 유행 때부터 이 질병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의학계의 주류 이론은 콜레라가 더러운 공기, 즉 나쁜 기운을 통해 전파된다는 미아즈마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노우는 콜레라 환자들이 주로 설사,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며 감염 경로가 호흡기가 아닌 소화기일 것이라 추론했습니다. 1849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재발했을 때 그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는 콜레라 환자들이 템스강에 오염된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콜레라의 전파 방식에 관하여 즉 On the Mode of Communication of Cholera라는 소책자를 발표하며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된다는 수인성 전파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학계는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명적인 순간은 1854년 8월 콜레라가 다시 런던을 강타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소호지구의 브로드 스트리트 일대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단 3일 만에 127명이 사망했습니다. 스노우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사망자들의 거주지를 지도에 점으로 표시하는 점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지도를 완성하자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점들이 브로드 스트리트 우물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고 우물에서 멀어질수록 점들은 희박해졌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과학적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에 맞는 사례뿐만 아니라 예외적 사례들입니다. 스노우는 예외들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브로드 스트리트 우물 근처에 있던 폴란드 스트리트 공장에서는 단 한 명도 콜레라로 죽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공장에는 자체 우물이 있어서 직원들이 브로드 스트리트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물 바로 옆에 있던 양조장에서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양조장 직원들은 맥주만 마셔서 우물물을 전혀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소호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콜레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조사 결과 그들이 브로드 스트리트 우물물을 특별히 좋아해서 일부러 길어다 마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예외적 사례들은 오히려 스노우의 이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스노우는 9월 7일 지역보건위원회를 설득하여 브로드 스트리트 우물의 손잡이를 제거하게 했습니다. 이는 의학사상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 의사의 과학적 추론이 공중보건 정책을 바꾼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우물 손잡이 제거 후 소호지구의 콜레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훗날 조사 결과 우물에서 불과 3m 떨어진 집의 아기가 콜레라에 걸렸고 어머니가 아기의 기저귀를 빤 물이 낡은 하수구를 통해 우물로 스며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스노우의 이론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스노우의 조사 방법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지도를 이용해 시각화했으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대조군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이는 현대 역학조사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학계를 지배하던 미아즈마 이론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콜레라가 더러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직관적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을 그들의 게으름이나 부도덕함 탓으로 돌리는 당시 지배층의 편견과도 일치했습니다. 영국 의학계의 권위자들은 스노우의 이론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스노우는 거의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한 채 1858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었는데 일부에서는 콜레라 연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론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것은 그랜드 익스페리먼트라 불리는 자연 실험이었습니다. 1855년 런던 남부의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수도 회사에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을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사우스워크 앤 복스홀 회사는 템스강 하류에 오염된 물을, 람베스 회사는 상류에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지역의 사망률이 깨끗한 물을 마신 지역보다 무려 8.5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오직 물의 차이만으로 나타난 결과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런던을 바꾼 것은 과학적 증명이 아닌 끔찍한 악취였습니다. 1858년 여름 250만 명의 배설물로 썩어 들어간 템스강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너무 심해 의회마저 문을 닫는 대악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로소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정부는 토목기사 조세프 바잘제트에게 런던의 하수도 건설을 맡겼습니다. 그는 1859년부터 16년에 걸쳐 총 길이 2100km에 달하는 거대한 하수도 시스템을 건설했습니다. 도시의 하수를 중간에 차단하여 런던 동쪽 끝으로 보내 처리하는 이 시스템은 도시 위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상수도 시스템 역시 깨끗한 물을 여과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과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사회개혁가 에드윈 체드윅의 보고서에 힘입어 1848년 영국 의회는 최초의 공중보건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지방정부에 위생 개선 의무를 부여했고 중앙정부에는 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위생 정책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행정기관이었습니다. 스노우 사후 그의 예언은 과학의 발전으로 증명되었습니다. 1860년대 루이 파스테르는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세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마침내 1883년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가 콜레라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흐는 특정 세균이 특정 질병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고 이로써 스노우의 수인성 전파 이론은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세균학의 발전으로 그의 이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의학계는 뒤늦게 그를 현대 역학의 아버지로 인정했습니다. 콜레라는 현대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시스템, 도시 계획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도시 인프라가 콜레라와의 사투에서 탄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공중보건학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신이 된 국제공중보건 사무소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콜레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1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7차 범유행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자연재해나 분쟁 시에 급증합니다. 2010년 하이티 지진 후 콜레라가 유입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예멘 내전 중에는 100만 명 이상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역시 콜레라 확산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존 스노우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권위나 전통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는 증거 기반 의학의 정신입니다. 또한 치료보다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질병이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가난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1854년 런던 소호지구의 작은 지도 위에 찍힌 점들. 그 점 하나하나는 콜레라로 목숨을 잃은 생명이자 과학적 진실을 밝혀낼 단서였습니다. 스노우의 점 지도는 인류 최초의 과학적 역학조사였고 현대 공중보건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과학적 사고방식과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용기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필요한 것은 스노우의 정신입니다. 겸손하게 데이터를 관찰하고 편견 없이 분석하며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존 스노우가 브로드 스트리트 우물 손잡이를 제거한 것처럼 우리도 21세기의 우물 손잡이들을 찾아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환경오염일 수도 있고 건강 불평등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콜레라가 도시의 역병에서 문명 발전의 동력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들도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